그 기름진 손으로 나 건드리지 마. 이 양복 비싼 거야? 더러워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호텔 화장실 파우더룸 의자에 앉아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투명한 물집 몇 개가 피부 위로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뜨거웠다. 여전히 너무나 뜨거웠다. 펄펄 끓던 꼬리곰탕 국물이 아직도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살 타는 고통이 욱신거리며 밀려올 때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살을 찌르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최고급 맞춤 예복에 튄 국물 자국을 하나하나 닦아내기 시작했다. 기름진 갈색 액체가 연한 하늘색 실크 원단에 스며들어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에서 180만 원이나 주고 산 원피스였다. 석 달치 생활비를 꼬박 모아서 겨우 장만한 옷이었다. 오늘만큼은 좀 번듯하게 보이고 싶었다. 시동생의 결혼식이었고 최 씨 집안의 친척들과 남편 회사 동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으니까 남편 준호 씨에게 부끄러운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결과가 고작 이건가? 고개를 들어 다시 거울을 보았다. 얼굴의 화상은 조명 아래서 더욱 끔찍하게 도드라져 보였고 국물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몰골이 마치 비 오는 밤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2분 전 연회장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 윙윙거렸다. 눈치라곤 쥐뿔도 없는 게 기어이 내 아들 옆에 앉아서 망신을 줘? 눈치 없는 것, 망신. 그 두 단어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내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계속 옷을 닦았다. 하지만 물티슈로는 어림도 없었다. 국물은 이미 섬유 깊숙이 베어버린 뒤였다. 나는 더러워진 물티슈를 구겨서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앉아서 거울 속에 화상 입은 여자를 바라보며 오늘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2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서울 강남의 힐스턴 호텔 제2연회장. 6m 높이의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400명의 하객이 한자리에 모여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다. 구석에서는 현악 사중주단이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을 연주했고 흰 장갑을 낀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한 병에 8만 원짜리 프랑스산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다. 연회장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비현실감이 들었다. 결혼식이 너무 성대했다.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화려했다. 신랑 최준혁, 나의 시동생은 헤드 테이블 옆에 서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말끔하게 넘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신부 윤미정 씨가 그의 곁에 다소곳이 기대어 있었다. 바닥에 길게 끌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마치 활짝 핀 백합 같았다.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려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들 뒤에는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친척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 전통 한복을 입으셨는데 본인 입으로 명동의 그 유명한 노포에서 300만 원이나 주고 맞춘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셨다. 짙은 초록색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 그리고 가슴에는 큼지막한 금 브로치까지 달려 있었다. 참으로 귀하고 으리으리하고 폼나는 모습이었다. 그 한복이 내가 카드로 결제한 대여품이라는 건 나만 아는 사실이었다. 브로치도 마찬가지였다. 300만 원짜리 영수증은 지금도 내 휴대전화 사진첩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 7년 차, 나는 이제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가 쓴 돈을 우리 집안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좋아서라며 으스대는 것도, 모든 공로를 최 씨 집안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도 익숙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혼자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았다. 남편 최준호는 동생 옆에서 술을 따르느라 바빠 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쓱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마도 너무 늦게 왔거나 옷차림이 너무 수수하다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음에 안 들었으리라.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거렸다. 이번 결혼식 좌석 배치는 시어머니가 직접 하셨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내가 어디 앉아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연회장 입구에서 3분 가까이 우두커니 서 있고 나서야 웨이터 한 명이 다가왔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아, 신랑 형수예요. 최준호 씨 아내입니다. 웨이터는 손에 든 명단을 확인하더니 예에 바르지만 묘하게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그를 따라 연회장을 가로질렀다. 헤드 테이블을 지나고 친척석을 지나고 남편 회사 동료들의 자리를 지나 주방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구석진 자리까지 걸어갔다. 내 자리는 그곳이었다. 8인용 테이블에 이미 6명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그들의 대화를 듣고서야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신부 측 먼 친척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걸쭉한 사투리로 자기들끼리 떠드느라 내가 앉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럴듯한 술 한 병 없었다. 다른 테이블에는 프랑스산 샴페인과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에는 마트에서 1,500원이면 사는 싸구려 막걸리 2병이 전부였다. 자리에 앉자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이 결혼식의 모든 비용은 내 카드로 긁었다. 호텔 예약금 2천만 원, 내가 냈다. 오늘 식대 8천만 원, 그것도 내가 결제했다. 시어머니가 입은 한복 대여료, 신랑 예복, 심지어 신부가 귀에 건 스와로브스키 귀걸이까지 지난주에 내가 롯데백화점에 따라가서 사준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이 구석진 자리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1,500원짜리 막걸리나 마시는 신세라니. 술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지난 7년 동안 이런 대우에는 이골이 났다.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다. 고개를 들어 헤드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 남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남편 회사에 상무라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회장이 떠나가라 웃어댔다. 준호 씨는 끝까지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막걸리만 들이켰다. 30분쯤 지났을까? 신랑 신부가 건배 제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러 퇴장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간 만든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지만 우리 테이블은 가장 마지막 순서라 내 앞에 놓였을 때는 이미 식어 빠진 상태였다. 나는 젓가락으로 접시 위에 식은 삼겹살 구이를 뒤적거렸지만 도저히 입맛이 돌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핸드백 속에 넣어둔 봉투 2개가 생각났다. 신랑 신부에게 줄 축의금 50만 원과 시어머니께 드릴 용돈 50만 원이었다. 며느리가 결혼식 당일 직접 어른들께 봉투를 드려야 한다는 게 최 씨 집안의 법도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헤드 테이블로 향했다. 사람들 틈에 끼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직접 봉투를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눈치 코치도 없는 게 어미 챙길 줄도 모른다며 핀잔을 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섬주섬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헤드 테이블에는 최 씨 집안의 실세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중앙에 앉아 계셨고 왼쪽에는 시누이, 오른쪽에는 고모부가 있었다. 준호 씨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 접시와 함께 방금 나온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꼬리곰탕 큰 그릇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여보. 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 보더니 다시 휴대전화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듯 건조한 표정이었다. 반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훨씬 격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내가 여긴 웬일이니? 나는 습관처럼 손에 든 봉투를 꽉 쥐었다. 어머니, 이거 축의금이랑 용돈 좀 드리려고.
여긴 귀한 손님들 계신 자리다. 어머니가 내 말을 뚝 잘랐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또렷했다. 어디서 눈치 없이 끼어들어.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 말문이 턱 막혔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입을 가리고 킥킥대며 어머니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에는 나를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이 담겨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가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몇 옥타브 높아졌다. 어휴, 정말.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러니 내 아들이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지. 어머니는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빛,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들. 마치 불판 위에 올려진 오징어가 된 기분이었다. 온몸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봉투만 드리고.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나온 지 3분도 안 된 펄펄 끓는 꼬리곰탕 그릇을 집어들더니 내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다.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다. 피할 새도 없었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 전체를 덮치며 쏟아져 내렸다. 시각과 청각이 마비될 정도의 자결감이 순식간에 온 감각을 집어삼켰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뜨거운 기운은 이미 목을 타고 흘러내려 쇄골로, 가슴으로 스며들며 마치 수천 마리의 불개미가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라니까. 어머니의 고함이 귓가에서 터졌다.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게. 나는 허리를 굽힌 채 덜덜 떨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얼굴에 국물과 뒤섞여 턱 밑으로 뚝뚝 떨어졌다. 아팠다. 정말 너무 아팠다. 하지만 살이 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복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축의금 봉투를 주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였다. 나의 남편. 내가 화상을 입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봐주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난달 내가 면세점에서 12만 원을 주고 사다 준 에르메스 향수였다. 이제 살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이 드디어 나를 구하러 왔구나.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나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비틀거하며 뒤로 2걸음이나 물러났다.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쪽팔리게 진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다. 낮고 신경질적이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손님들 다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나가? 꺼져. 꺼져. 그가 말했다. 꺼지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은 여전히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하얘졌다.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자를 보았다. 내 남편. 7년을 함께 산 내 베개 밑의 남자.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걱정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분노, 그리고 혐오만이 있었다. 그는 나를 혐오하고 있었다. 꼬리곰탕을 뒤집어 쓰고 흉해진 내 모습을, 자신이 망신당하게 만든 나를 끔찍이 싫어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회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이 킥킥대거나 비웃고 있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신부의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는데 마치 재미있는 코미디라도 보는 표정이었다.
시동생 최준혁은 눈을 흘기더니 옆에 있는 신부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내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꽂혔다. 내가 뭘 했어? 형수네 집안 수준 뻔하다고. 데리고 나오면 망신이라니까? 집안 수준. 망신. 순간 눈물이 뚝 그쳤다. 왜인지는 모른다. 얼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프고 가슴은 미어지는데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사지로 퍼져나가며 내 몸을 차갑게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국물에 푹 젖은 내 원피스를, 바닥에 흥건한 갈색 기름 얼룩을, 그리고 반짝이는 남편의 구두코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 발 한 발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작 저럴 것이지. 어딜 감히.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를 지나 화장실로 들어와 파우더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렇게 앉아서 거울 속에 화상 입은 여자를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며 세면대에 부딪혀 튀었다. 나는 얼굴을 들이밀고 차가운 물로 벌게진 피부를 씻어냈다. 냉기가 자결감을 잠시 눌러주었지만 가슴 속의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눈치 없는 것, 우쪽 팔린 것, 수준 낮은 집안. 꺼져.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결혼 7년. 지난 7년 동안 나는 최 씨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고 밤 11시가 되어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야 허리를 폈다. 명절 제사상은 혼자 다 차렸다. 장보고, 씻고, 다듬고, 볶고, 지지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시어머니 빨래, 청소, 허리 물리치료 병원 수행까지 내 몫이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며느리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부었다.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 아버지께 부탁해서 꽂아준 자리였다.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2억 3천만 원, 내 돈이었다. 시동생 미국 유학비 1억 5천만 원, 내가 대준 거였다. 시어머니 매달 용돈 300만 원, 내가 송금했다. 준호 씨가 차 바꿀 때 든 8천만 원, 그것도 내 지갑에서 나갔다. 오늘 이 결혼식 비용까지 합치면 내가 최 씨 집안에 쓴 돈은 6억 원이 넘는다. 6억 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계산적인 여자가 되기 싫었다. 그저 가족이니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구석에 처박아 1,500원짜리 막걸리를 마시게 했고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끼얹었으며 남편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밀치고 꺼지라고 했다. 고개를 들어 거울 속에 초라한 여자를 보았다. 정말 우스웠다. 너무 우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다.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은 미국 출장 중이셨고 친구들은 각자 바빴다. 그리고 내 유일한 의지처였던 남편은 방금 나를 제 손으로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정은택. 힐스턴 호텔 총지배인.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 계열사의 임원 중 한 명. 지난 7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힘을 한 번도 빌리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처럼 내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노력으로 행복을 일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정은택 사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정 사장님, 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멈칫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목소리의 공손함이 순식간에 몇 단계나 격상되었다. 회 회장님 따님. 아니, 이사님. 어쩐 일로 제 개인 번호로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무슨 분부하실 일이라도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 제2 연회장 결혼식, 지금 당장 치워버리세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 3초 동안 나는 정은택 사장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분명 갈등하고 있을 것이다. 400명이 모인 대형 연회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는 게 얼마나 큰 혼란을 가져올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3초 뒤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출구로 향했다. 나는 호텔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호텔 VIP 라운지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내가 만약을 대비해 챙겨둔 옷이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검은색 고급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는 다시 빗어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다. 얼굴의 화상 자국은 컨실러로 대충 덮었다. 붉은 기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붉은 자국이 묘하게 서늘하고 독한 인상을 풍겼다. 나는 이 여자가 낯설었다. 아니, 드디어 기억이 났다. 이 여자의 이름은 한은성. 최준호의 아내가 아니었다. 박영숙의 며느리도 최 씨 집안의 부엌대기도 아니었다. S푸드 그룹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 그리고 이 호텔의 실질적인 주인. 제2 연회장의 결혼식은 내가 옷을 갈아입고 15분 뒤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연회장 밖복도에 서서 유리문을 통해 안쪽 상황을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든 채 새끼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주변에 모여든 아줌마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떠벌리고 있었다. 안 들려도 뻔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호화로운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시어머니로서 자신이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자랑하고 있을 터였다. 이 호텔 예약금만 2천만 원을 걸었다니까. 어머니의 입모양이 보였다. 준호 회사 임원백 아니었으면 예약도 못했어. 우리 집안 정도 되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의 조명이 갑자기 전부 켜졌다. 은은하던 무드등이 아니라 눈을 찌를 듯 밝은 백색 작업등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순식간에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히며 로맨틱하던 분위기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연주 중이던 현악 사중주가 또 끊겼다. 연주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주섬주섬 악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웨이터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와 테이블 위에 술병과 식기를 일사불란하게 치웠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400명의 하객은 멍한 표정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았다. 그때 정은택 총지배인이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각 잡힌 슈트를 입은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헤드 테이블 앞 시어머니 면전까지 다가갔다. 박영숙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결제 문제로 인해 오늘 연회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로비로 이동해 주십시오. 귀가하실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의기양양하던 표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시퍼렇게 질린 분노로 바뀌었다. 결제 문제라니.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째지는 목소리가 고막을 긁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전액 다 지불했잖아. 정은택 사장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식의 모든 비용, 호텔 대관료, 식대, 꽃장식 비용,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한복 대여료까지 전부 최준호 씨의 부인, 한은성 이사님께서 결제하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다. 방금 한은성 이사님께서 모든 결제 승인을 취소하셨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400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웅성거리는 소리, 몰래 사진 찍는 셔터 소리, 급하게 문자 보내는 손놀림들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푸르락해지다 못해 보라색이 되어가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 궁상 맞은 게 돈이 어디 있다고? 걔는 그냥 뭐요?
내 목소리가 연회장 입구에서 울렸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그들의 표정이 변해가는 게 보였다.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그렇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아까의 그 촌스러운 하늘색 원피스가 아니라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였다. 옷기대는 작년에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서슬퍼런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뒤로는 정은택 총지배인과 제복을 입은 법무팀 직원 2명이 호위하듯 따랐다. 마치 사천왕처럼 든든한 모습이었다. 나는 헤드 테이블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를 무시했던 전라도 친척들의 테이블을 지날 때 그들의 턱이 빠질 듯 벌어지는 게 보였다. 남편 회사 동료석을 지날 때 숨죽인 탄식이 들렸다. 신부 부모님의 테이블을 지날 때 아까 나를 비웃던 신부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는 것을 목격했다. 헤드 테이블 앞 시어머니 정면에 섰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알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나는 말을 끊었다. 크지 않지만 싸늘하게 가라앉은 내 목소리가 연회장의 정막을 갈랐다. 방금 이 개가 돈이 어디 있냐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400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꽂혔다. 모두가 내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 호텔, 10년 전 저희 어머니가 투자해서 세운 곳입니다. 내 목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거대한 망치가 사람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 저희 아버지 그룹 계열사고요. 또 한 번의 충격. 그리고 당신들이 7년 동안 살았던 그 청담동 아파트. 나는 고개를 돌려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 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라색에서 창백한 회색빛으로 변해갔다. 남편 최준호가 입술을 달달 떨며 이 사이로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은성아, 너 지금 장난해? 나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여 그를 응시했다. 지난 7년간 사랑했던 남자. 지금 저기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는 남자. 빳빳하게 다림질한 슈트, 반듯하게 맨 넥타이, 한 올도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하지만 그를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떠올랐다.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장난. 나는 나직하게 되물었다. 준호 씨, 당신이 단 그 과장 명찰이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아? 그의 안색이 변했다. 당신네 부장님 말이야. 내 목소리에 비소 섞인 조롱이 묻어났다. 내 성이 뭔지 알고 나서는 나한테 밥을 3번이나 샀어. 제발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장내는 다시 한번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최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입술이 붕어처럼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때 연회장 측면 문이 열리고 내 비서팀이 들어왔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3명의 직원이 각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하객들에게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다. 제가 최 씨 집안을 위해 대납했던 모든 비용의 명세서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서류가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사각거렸고 서류를 확인한 사람들의 표정이 의아함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게 눈에 보였다. 그 서류에는 내가 쓴 돈의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시동생 최준혁 유학비용 1억 5천만 원. 시어머니 매월 용돈 7년 합계 2억 5,200만 원. 남편 차량 교체 비용 8천만 원. 생활비 및 기타 지출 7년 합계 6천만 원. 금일 결혼식 비용 8천만 원. 총합계 6억 5,200만 원. 장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신부의 아버지인 윤 사장, 전라남도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한다는 그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나 최씨 일가 앞으로 걸어왔다. 이 사람들아, 우리를 속인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네 집안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들이었어?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누가 거지야? 내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비서가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다. 박영숙 여사님. 비서는 감정 없는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다. 오늘 오후부로 발효된 인사명령서입니다. 최준호 씨는 사규 위반 및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최준호는 마치 전신의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휘청거리더니 뒤로 두 걸음 물러나 주저앉을 뻔했다. 그렇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석 달 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금액과 명목이 수상적어 뒷조사를 시작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내 남편, 내조 덕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회사에 자리 잡았다고 믿었던 그 남자가 지난 몇 년간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다. 공금을 빼돌려 상사들에게 술을 사고 동료들에게 선심을 쓰며 그 얄팍한 인맥으로 실력 있는 척 승진을 거듭해왔던 것이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모든 장부가 내 눈앞에 보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술을 사 먹인 상사와 동료들이 그의 돈을 받아 챙긴 뒤 내게 와서 그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을. 그가 그나마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감히 회장 딸의 남편을 건드릴 간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원래는 눈 감아줄 생각이었다. 어차피 우리 회사 돈이고 가족이니까 덮으려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나에게 꺼지라고 했다. 내가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밀쳐내며 꺼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신고서였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까만 글씨가 서늘했다. 나는 그것을 남편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밀었다. 준호 씨. 내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나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7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길 기다렸어.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한때는 저 얼굴을 사랑했다. 저 남자가 처음 나를 향해 웃어주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얼굴이 낯설기만 하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보고 꺼지라고 했을 때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의자에 널브러진 이 여자는 이제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입은 초록색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가 창백한 조명 아래서 기괴할 정도로 촌스럽게 번들거렸다. 마치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진 요괴 같았다. 어머니. 나는 불렀다. 아드님 참 잘 키우셨어요. 잘이라는 글자에 힘을 주어 비꼬았다. 오늘부터 그 잘난 아드님, 온전히 어머니 차지해요. 평생 끼고 사세요.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은 불붙은 화약꽃처럼 폭발했다. 신부 윤미정 씨가 가장 먼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에 쓴 면사포를 거칠게 뜯어내더니 그것을 뭉쳐 신랑 최준혁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사기꾼. 이 사기꾼 집구석. 신랑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뿌리쳤다. 화장이 눈물과 범벅되어 검은 마스카라 자국이 뺨을 타고 흉하게 흘러내렸다. 신부의 아버지 윤 사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전라도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였지만 지금 최 씨 일가를 보는 눈빛은 마치 파렴치범을 보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리 미정이 절대 못 보낸다. 당신들 이거 해결 안 하면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줄 알아.
400명의 하객이 내는 웅성거림이 거대한 소음이 되어 연회장을 메웠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 험한 꼴 보기 싫다며 서둘러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마치 척추가 뽑힌 뱀처럼 의자에 늘어져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가까이서 들으니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내 남편, 아니 전 남편 최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는 털썩 소리가 나게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내 다리를 부여잡고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표정은 비굴할 정도로 처절했다. 은성아, 내가 잘못했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낸 듯한 쉰 목소리였다. 나는 정말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하자니. 정말이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내 글자였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나에게 꺼지라고 소리치던 남자. 뜨거운 곰탕 국물이 내 얼굴에 쏟아질 때 팔짱 끼고 구경하던 남자. 나를 혐오스럽다는 듯 밀쳐냈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기회 한 번만 달라고 빌고 있다. 준호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 이렇게 비는 사람하고 아까 나 밀치던 사람하고 같은 사람 맞아? 그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져갔다. 그에게서 나는 에르메스 향수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이제 와서 왜 이래? 오직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릎 꿇고 회장님 딸한테 비는 거야? 그의 몸이 석고상처럼 굳었다. 나는 허리를 펴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내 다리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바람소리가 들렸다. 내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함과 동시에 경호원 2명이 튀어나갔다. 그들은 짐승처럼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단숨에 제 앞에 양팔을 꺾었다. 시어머니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며 허공에 대고 손톱을 휘둘렀다.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처음부터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나는 안전거리 밖에서 흐트러진 옷깃을 여유롭게 정리했다. 어머니. 나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 7년간 나를 하녀 부리듯 했던 여자.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했던 여자. 오늘 400명의 하객 앞에서 내 얼굴에 끓는 국물을 부어버린 여자. 제가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어머니가 아랫사람 취급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어머니네 식구들 밥줄이었다는 걸 몰랐던 것뿐이죠. 잠시 숨을 골랐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의 발악이 멈췄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나를 노려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서서히 공포로 그리고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그녀의 흔들리는 동공 속에 내 모습이 비쳤다. 검은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선 여자. 표정은 차갑고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는 기묘한 평온함만이 감도는 여자. 그 여자는 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비규환이 이어졌다. 신부는 통곡하고 신부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어머니는 경호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고 남편은 전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을 빠져나오자 김 비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태블릿 PC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막 뜬 속보 기사들이었다. 이사님, 벌써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셨습니다. 나는 화면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붉은색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다. S푸드 그룹 회장 외동딸, 7년간 비밀 결혼 시어머니의 곰탕 테러 충격.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현장에서 몰래 찍은 흐릿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초록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국물 그릇을 들이붓는 장면,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은 장면이 적나라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와, 이거 실화냐.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재벌 딸이 신분 숨기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국물을 부어? 미친 거 아님. 언니 너무 멋져요. 사이다 참교육. 저런 남자랑 시어머니는 신상 다 털려야 함. 나는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었다. 신경 쓰지 마, 법무팀 보고 알아서 대응하라고 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뒤를 따랐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기 전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로비 안쪽을 바라보았다. 유리문 너머로 연회장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보안 요원들이 몰려든 기자들을 막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밖으로 나오려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랫이 세례를 받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12월의 서울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다. 얼굴에 화상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아까 느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였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이사님, 타십시오. 차에 올라타자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빠,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 서민 체험 이제 끝났어요. 집으로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네온사인, 광고판, 꼬리를 문 차량의 불빛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7년. 최 씨 집안에서 보낸 7년. 나는 무료 파출부였고 현금 인출기였으며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30가지가 넘는 한식 요리를 배웠고 제사 음식을 하느라 새벽 3시에 일어났으며 시어머니의 폭언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법을 배웠다. 남편이 침묵으로 나를 말려 죽일 때도 모르는 척 참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진심을 다해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었다.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는 내 얼굴에 펄펄 끓는 곰탕을 부었다. 오늘 내 남편은 내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꺼지라고 했다. 눈을 뜨고 차창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화상 자국이 붉게 달아올라 어둑한 차 안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아니, 7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가 드디어 벗겨진 것 같았다. 3개월 후, 봄이 왔다. 서울 거리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강남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나는 스테이크를 두어 점 먹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맞은편에는 아버지 회사에 새로 부임한 젊은 이사가 앉아 있었다. 32,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키 185cm,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는 최근 진행 중인 인수 합병건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은 창밖거리 풍경을 향해 있었다. 길 건너편에 대리운전 업체 승합차가 멈춰섰다.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손님에게 차 키를 건네받고 있었다. 그 남자의 뒷모습이 낯이 익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곧 알아볼 수 있었다. 최준호였다. 살이 쏙 빠져볼이 움푹 패였고 관리받던 피부는 사포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손님에게 인사하고는 멀어지는 고급 승용차를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러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내가 있는 레스토랑 쪽을 쳐다보았다. 그가 나를 봤는지 어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레스토랑 유리는 밖에서 아니 잘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였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이 움찔하며 굳는 게 보였다. 어쩌면 이 레스토랑을 알아봤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뭔가를 떠올렸을지도. 나는 시선을 거두고 와인 잔을 들었다. 한 이사님. 맞은편의 젊은 이사가 나를 불렀다. 뭘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싱긋 웃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서요. 최 씨 집안의 몰락에 대해서는 비서를 통해 건너 들었다. 결혼식 파동 직후 그들은 청담동 아파트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어차피 내 명의였으니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퇴거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그들은 지금 경기도 구리시의 낡은 빌라 월세방에 산다고 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마늘 까는 부업을 한다고 했다. 새벽 4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고작 5만 원 남짓이라나. 독한 마늘 진액 때문에 손가락 끝이 다 갈라지고 피가 나서 손에서 마늘 냄새가 빠질 날이 없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녀가 우리 회사 로비에 찾아와 아버지께 빌었다고 한다. 무릎 꿇고 대성통곡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다고. 물론 보안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녀는 SNS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벌딸이 권력으로 시댁을 짓밟았다는 둥, 억울하게 당했다는 둥. 하지만 글을 올리자마자 네티즌들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누군가 결혼식 날 곰탕을 붓는 전체 영상을 공개해 버렸기 때문이다. 여론은 싸늘했다. 댓글창은 욕설로 도배되었다. 악마 시어머니, 흡혈귀, 강약 약강의 표본 등등. 그녀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될 줄은? 최준호의 삶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금 횡령 및 사기 위반으로 해고된 이력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번듯한 회사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수백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다. 결국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어느 날 밤 그가 코를 잡고 간 곳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식사하는 나를 봤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알고 싶지도 않다. 시동생 최준혁의 결말은 더 우스웠다. 결혼식 영상이 인터넷에 박제되면서 그는 국민 사기꾼, 공개 망신남이 되었다. 길 가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해대서 밖을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한다고 했다. 윤 씨 집안은 파혼은 물론이고 혼인 빙자 사기로 최 씨 일가를 고소했다. 윤 사장은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반드시 콩밥을 먹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거기에 내가 청구한 부당 이득 반환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최 씨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그들은 향후 5년 내에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했다. 그들 능력으로는 평생 숨만 쉬고 일해도 갚지 못할 돈이었다. 어느 날 시장 구석에서 마늘을 까던 시어머니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떴다. S푸드 그룹 하는 성이사,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톱배우 이정우와 동행.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눌렀다. 사진 속의 나는 샴페인 골드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밀라노 대성당 계단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옆에는 요즘 가장 잘나가는 한류 스타 이정우가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 얼굴은 매끄러웠다. 그날의 화상 흉터 따위는 최고의 피부과 전문의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시어머니는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마늘독이 오른손가락 상처로 쓰라린 통증이 파고들었다. 뼛속까지 아려왔다. 지금 나는 파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 앉아있다. 창밖은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였다. 쏟아지는 햇살이 기내 카페트 위에 금빛 조각들을 뿌려놓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김 비서가 다음 주 일정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밀라노 다음은 파리, 파리 다음은 런던, 그리고 뉴욕 투자권 미팅까지 빡빡한 스케줄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자선갈라 디너입니다. 주최 측에서 이사님의 개회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김 비서가 나를 보며 물었다. 진행할까요? 응, 그렇게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청담동 아파트에 짐을 풀던 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었다. 은성아, 내 인생 최대의 복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거야. 너네 친정 그 형편에 우리 준호가 안 데려갔으면 내가 어디서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겠니? 인생 최대의 복. 그때는 그저 고개 숙이고 네, 대답만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나는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맑게 깨웠다. 아니요. 나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창문에 대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 인생 최대의 복은 드디어 당신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들 인생 최대의 복이 언제 제 발로 걸어나갔는지 깨닫게 해준 거. 창밖으로 눈부신 태양이 구름을 뚫고 빛나고 있었다. 비행기는 파리를 향해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다.